250년 전 한 남자에게 정치적으로 그를 죽이려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그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뇌는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감의 방향이 거꾸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커피를 사고 먼저 도와주고 선물을 건넵니다.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고 나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건 그냥 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된 심리입니다. 1971년 심리학자 데니스 리거는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가 낯선 사람과 잠깐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낯선 사람은 사실 실험 도우미였습니다. 한 조건에서는 이 도우미가 잠깐 나갔다 오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참가자에게 콜라를 하나 사다 줍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도우미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복권을 파는데 몇 장 사줄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공짜 콜라를 받은 사람들이 복권을 훨씬 더 많이 사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규칙입니다. 받으면 갚는다, 잘해주면 돌아온다. 이걸 상호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리건이 자세히 뜯어보니 사람들이 복권을 사준 건 꼭 그 도우미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호감이 아니라 부채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죠. 그렇다면 진짜 호감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250년 전에 한 남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100 지폐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펜실베니아 의회에서 일했는데 한 의원이 그를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연설로 공개적으로 깎아내릴 만큼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밥을 사겠죠. 프랭클린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 의원이 아주 희귀하고 귀한 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프랭클린은 정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책을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의원은 책을 보내줬고 프랭클린은 일주일 뒤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줍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랭클린은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의원이 이후로는 늘 자신을 도우려 했고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당신에게 한 번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당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당신에게 또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프랭클린이 수십 년 뒤에 자기 기억으로 쓴 일화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이야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정말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될까? 그래서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1969년 심리학자 존 제커와 데이비드 랜디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진짜 실험으로 만듭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지적인 게임에 참가해서 상금을 땁니다. 그런데 게임을 진행한 연구자가 일부러 좀 쌀쌀맞고 불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딱히 호감 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게임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 불친절한 연구자가 직접 다가와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상금은 내 사비로 마련한 건데 연구비가 빠듯해서요. 혹시 상금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연구자가 아니라 비서가 와서 학과 연구 기금이 부족하니 상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같은 부탁이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낀 겁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도 아무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금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그 연구자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나요? 자, 누가 그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상금을 그냥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부탁을 받고 돈까지 돌려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기 돈을 내주고 손해를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프랭클린이 옳았던 겁니다. 이건 상식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손해를 봤는데 왜 그 사람이 더 좋아지죠? 가장 유명한 설명은 인지부조화입니다. 1950년대에 레온 페스팅거가 정리한 개념인데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어긋나는 걸 아주 불편해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은데 방금 저 사람을 위해 내 돈까지 내줬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이미 벌어진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더 쉬운 쪽을 바꿉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는 건 사실 내가 저 사람을 꽤 괜찮게 본다는 뜻이겠지. 행동에 맞춰서 감정이 슬그머니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단순하게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자기 행동을 보고 자기 마음을 추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최근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당신을 믿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뢰에 우리는 마음으로 답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실험 기억나시나요? 비서가 대신 부탁했던 두 번째 그룹. 그 사람들은 연구자를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냥 상금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낮게요. 똑같은 부탁이었는데 왜 이쪽은 역효과가 났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직접이었느냐, 연구자가 나에게 직접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때는 호감이 올라갔지만 중간에 비서를 껴서 사무적으로 부탁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식었습니다. 2016년 리아 유라라는 연구자가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엔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서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군가 직접 부탁을 해오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가까워진 느낌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부탁 없이 그냥 도와줬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니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는 신호라고요. 부탁은 벽에 난 작은 문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정직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효과는 마법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걸 증명한 제대로 된 실험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1969년 그 연구 그리고 2016년의 재현, 대규모 검증이나 메타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탁하면 누구나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과장입니다. 잘 뒷받침된 경향이지 철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부탁이 너무 크거나 속셈이 뻔히 보이거나 사무적으로 남을 시켜서 하면 호감은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실험에서 그게 가장 미움받은 게 바로 그 중개자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더 해주려 하고 어색한 사람에게는 절대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부탁은 비치고 민폐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뒤집힌 심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관계는 내가 완벽하게 베풀기만 할 때 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 때 깊어집니다. 작고 진심 어린 부탁 하나. 이것 좀 잠깐 봐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당신 의견이 궁금해요. 그건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해지고 행동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뒤늦게 그 행동을 설명하려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완벽하게 잘해주려 애쓰기 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용기 내어 부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 쪽으로 한 뼘 기울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머릿속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